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걸그룹 소녀시대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전원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걸그룹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많고 아이돌 가수들과 소속사 간의 분쟁이 많아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소녀시대는 2007년 8월에 SM과 7년 전속 계약을 맺었고 올해 8월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소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있다면 첫 데뷔 때와는 다르게 멤버들 각각이 개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각자가 원하는 바를 조율해서 서로 상의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SM 측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계약은 당사자와 소속사 양자 간의 비밀이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굳이 재계약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은 테티서의 신곡 할러 듣겠습니다. 테티서는 소녀시대 멤버 태연, 티파니, 서연으로 구성된 유닛 그룹이죠. Ladies and gentlemen, can you hear me? I hope y'all ready for a fast ride. Cause that's what we going for tonight. So sit back, buckle up, y'all racing with the stars tonight. Listen. 화창한 써니데이 평범한 건 재미없지. 특별한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 어디로. 어릴 적 들어본 듯한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로. Right now 시간이 없어 내 손짓 따라 follow me. 나와 눈을 맞춰. 잠든 네 맘을 깨워. 시작해보는 거야. 새로워진 내 가슴에 너를 맡겨. Holler at me. 똑같은 레퍼토리에 또 다른 엔딩 스토리야. 빛나는 포커 페이스 속 hey 왜 너를 감추지. Knock knock 네 마음속 문을 활짝 열어봐봐. 너만 알려줄게 이건 특급 비밀이니까. 나와 눈을 맞춰. 잠든 네 맘을 깨워. 시작해보는 거야. 새로워진 내 가슴에 너를 맡겨. Holler at me. 내 가슴에 너를 던져. Holler at me. 매일 같은 패턴 속에 갇혀버린 너를 봐. 상상만으로 웃음 짓던 너의 어린 꿈들 전부 소원하면 모두 이룰 수 있어. So yeah, I know you like what you see. 터져버릴 것만 같지 않니 네 가슴이. You want me, holler at me baby. Come on, baby. 날 봐, already 새 꽂고 날 향한 시선 let it go. 이젠 너가 감춰지는 말. 나와 눈을 맞춰봐. 시작해봐 right now. 새로워진 내 가슴에 너를 맡겨. 날 따라 소리쳐봐. 더 크게 소리쳐봐. 그게 바로 새로워진 네 가슴이 터지도록 holler at me.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법인 다음 카카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둘을 합치면요 몸집이 요즘 말로 하면 어마무시합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엄청난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IT 업계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내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사실상 선장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카카오의 출범과 또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 이런 기점에서 상당한 기대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세한 얘기는요.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의 황병선 교수님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황병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카카오 지난 5월에 합병을 하겠다고 했고요. 한 4개월 동안 지나왔는데 순탄하게 합병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4개월 만에 합병을 마친 거는 성공적인 순서입니다. 네. 그 대표를 누가 맡으실까도 사실은 좀 관심이 모아졌어요. 두 분 다 워낙 그 하나의 세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근데 결국은 각자 대표 체제로 가게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과도기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당장 워낙 큰 두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각각의 그 역할을 어떻게 나눠 갖겠다라는 말을 오늘 혹시 하셨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각자 대표라는 게 결국은 공동 책임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의장은 김범수 의장이 하게 되시겠죠? 예, 네. 물론 그건 결국은 주주의 네.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게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한간에서는 다음과 또 카톡 간의 이 페이 차이, 봉급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얼핏 들리기도 해서 기업 잘 합쳐질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도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워낙 기본적인 그 페이 테이블이 다른 네. 두 조직이 합쳐졌기 때문에 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문제는 제 생각에도 이거야말로 정말 시간을 두고 할 문제지 갑자기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면 서로 네.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가 해계문의를 주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지켜보기보다는 잘 융화하는 쪽으로 지켜보면 될까요? 결국 내부 실적을 갖고 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 다음과 카카오의 결합은요. 저로서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합친다. 이런 정도의 굉장한 사실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맞춘 것 같은데 두 법인이 합쳤을 때 이 합병 법인이 갖는 시너지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한 거는 그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바일 그 업계에서의 위치 네. 내지는 영향력 그리고 또 반대로 어쨌든 PC 인터넷에서의 다음의 브랜드 인지도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건 사실이죠. 네. 또 반대로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점점 이 메신저 시장이 글로벌 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좀 심하게 말하면 생존의 이슈가 걸린 것도 사실이고요. 카카오도. 예. 다음도 그런 면에서는 솔직히 안전하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그 PC 생태계가 네. 워낙 네이버에 쏠림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군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네. 입장에서는. 네, 과연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날 거냐의 문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의 텅신이라고 텐센트라는 업체잖아요. 네. 이 업체도 하나의 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텐센트가 지금의 카카오와 다음에 합병을 바라고서 투자를 했는지는 좀 갸우뚱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가 기존의 메신저에서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 잘 성장을 했고 네. 그런 어떤 성장 과정에서 텐센트는 분명히 배울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했었을 거라고 그랬겠죠. 보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좀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텐센트가 어떤 스탠스를 네.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텐센트하고 카카오 다음 카카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걸 글로벌화를 하는데 서로 좀 발맞추면은 잘 될 것도 같지만 또 겹치기도 하고요. 네, 이미 예. 사실 텐센트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배운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성공적인 메신저 기반으로 게임을 유통한다는 그 검증된 네. 비즈니스 모델을
중국에 빠르게 도입한 회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텐센트보다도 제일 긴장하는 업체는 아마 네이버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내의 지금 PC 기반의 시장에서는 뭐 네이버의 독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네. 모바일 시대를 확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좀 그건 좀 뭐랄까요? 뭐 그렇게 당황할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건 좀 호들갑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분명히 솔직히 PC 시장에서 다음의 존재감이 약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대치 않았던 어떤 경쟁자가 좀 부상을 했구나 네. 정도의 느낌일 텐데 제가 오히려 네이버라면 지금 다음 카카오도 무시 못할 경쟁자가 됐지만 차라리 뭐 오늘 기사가 난 그 네이버와 NHN 엔터테인먼트의 완전 분리에 의한 네. NHN 엔터테인먼트의 그 경쟁자화되는 게 오히려 더 물론 뭐 그걸 감안하고 분사를 한 거지만 네네. 뭐 만만치 않은 새로운 경쟁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NHN 그렇군요. 엔터테인먼트 한치 앞을 내다보고 파전이 될 것 같은. 네? 3파전.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이버 다음 뭐 그다음에 아더스였다면 예. 이제는 이제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다음 카카오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가 뭐 이 1, 2, 3위를 두고 또 이 시장을 점유를 하게 될지 모두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또 이 네이버의 자회사기도 하지만 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죠. 라인이요. 예. 아, 그러니까 라인과 있고요. 밴드. 예. 예. 그 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이제 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캠프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이 밴드의 성장도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카카오의 어떤 뭐 똑같은 메신저는 아니지만 네. 사실상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큰 범위에 보면 결국 이다 경쟁자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제가 보기에는 메신저와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라인이 국내에서 영향력이 약한 것뿐이지 어쨌든 글로벌하게는 상당히 서바이벌을 잘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오히려 밴드를 잘 성장시켰기 때문에 뭐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카카오의 어떤 영향력이 네. 그 네이버한테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될 정도 당장은 네. 크게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밴드는 캠프 모바일에서 하고 라인은 지금 본사가 일본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두 업체는 그러면은 통합하거나 그래서 시너지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캠프 모바일을 만든 목적 자체가 네. 네이버 같은 어떤 큰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좀 발빠른 예. 그런 움직임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사시킨 거고요. 네. 뭐 저는 그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밴드의 성공을 봤을 땐 그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라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금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뉴스 쪽에는 카카오 토픽이라는 게 있고요. 또 네.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이런 걸 하면서 정말 전 분야에 카카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전략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플랫폼으로 게임을 유통을 했지만 이게 이제 게임 이외의 다른 어떤 컨텐츠나 서비스나 이런 걸 유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런 유통을 통해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유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제 플랫폼을 무언가는 하나 가져야 됩니다. 네. 뭐 결국 전 세계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핵심 경쟁력을 만들기 때문에 네. 카카오는 당연히 해야 되는 아이템이었고요. 단지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게 간편 결제 서비스라면 조금 뭐랄까요 약하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아직 시작은 이렇게 하고 좀 더 강화해 나가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예. 그렇긴 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외에도 이제 글로벌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도 착착 잘 진행이 돼 나갈까요? 글쎄요, 지금 카카오의 그 뭐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화도 지금 카카오 메신저 자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출시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을 더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합병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뭐 지금 얘기하신 다음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토피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네. 특히 뉴스 서비스도 글로벌로 가기 어려운 거고 결제 서비스도 솔직히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글로벌로 가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더욱 그렇고요.
근데 내수로만 가기에는 시장이 너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네. 제가 카카오 입장이라면 일단 그 내수 시장부터 확실히 잡고. 카카오의 예. 경쟁력을 기반으로 확보하고 싶겠죠. 수익 모델. 네. 그렇게 볼 사실은 수도 있겠군요. 메신저만 갖고는 수익 모델이 안 나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기존의 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불공정 거래 신고도 접수가 됐고 공정위에서도 이번에 이제 기업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너무 커지다 보면은 갑 논란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한 거는 이제 결국 갑이다 을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플랫폼 사업자의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외의 어떤 버티컬한 특정한 서비스를 다 자기가 하겠다고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흐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를 죽이는 모양새가 되는 건 지양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반대로 현재 그 대기업 위주의 기존의 그 사업자들이 카카오더러 갑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네. 뭐랄까요, 느낌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혹시 황 교수님 텔레그램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요즘에 이 사이버 망명 많이 하던데 카카오톡도 이제 검찰이나 국가가 이제 다 볼 수 있다, 검열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그쪽으로 몰려갔거든요. 네. 예, 어떻게 써보셨나요? 옮기셨나요? 일단 저는 직업이 이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했고요. 네, 조금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빠르게 텔레그램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예, 이건 이제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메신저 서비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의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예, 의외로. 예, 예, 그것이 모든 메신저 서비스가 갖고 있는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제 생각은 오히려 저는 텔레그램이 어떤 카카오톡의 위협이 될 정도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사실상은 페이스북이 더 개인적으로는 더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메신저가요? 예. 왜냐하면 페이스북 메신저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카카오에는 텔레그램으로의 지금 사이버 망명이나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은 안 줄 걸로 네, 일단 당장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네. 앞으로 모바일 업계는 뭐 상당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켜보시면서 저희도 또 인터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카카오 출범과 관련해서 달라질 모바일 업계, 카이스트 소프트웨어 대학원의 황병선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알짜 부동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지금 달러 가치 많이 오르고 있죠. 이 달러 가치 상승과 대응책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최대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는 10월 분양시장, 그리고 이사철 전월세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요, 휴대폰이면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소는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죄악세입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처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배값을 2,000원 올린 것도 죄악세를 부과한 거죠. 정부 입장에선 값을 올려서 몸에 좋지 않은 담배나 술의 소비량을 줄인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스페인, 러시아, 호주 등이 담배와 술에 매기는 세금을 높여서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죄악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큰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엔 미국과 유럽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등에도 죄악세를 매기는 흐름이라고 하네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 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달러화 가치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달러가 왜 강세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달러 가치가 왜 오르는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한 7%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주로 유로 엔 약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강세해 보인 이유는 사실 경제력 차이 때문이죠. 2008년 2분기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미국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었어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 경제는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4.6%였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7.1% 연율로요. 유로는 간신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미국이 그동안 돈을 참 많이 풀었는데요. 금리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서 돈을 풀었는데 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양적완을 지금 축소하고 있죠. 그리고 머지않아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로 지역 쪽은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돈을 또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가 돈을 얼마나 푸냐 덜 푸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미국은 앞으로 돈을 줄일 것이다. 다른 선진국은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도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예. 네. 지금도 그게 좀 우려돼요. 예.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돈의 일부가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머징 주식사고 채권 사니까 이머징 금리 떨어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요. 다시 미국으로 돈이 회귀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머징과 환율, 외환시장, 주식시장 다 불안하죠. MSCI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가 있는데요. 네. 9월 8일 이후로 거의 6% 이상 지금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주가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죠. 올해 들어서 8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8조 이상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지난 달러가 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들어가가지고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한 1조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개인도 주식 별로 안 사고 기관도 안 산 상태에서 외국인 주식을 파니까 주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달러하고 이 원자재 가격은 되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면 금값은 내리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도 그런가요? 예. 주요 원자재 가격이 현재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주요 원자재 가격 원유 그다음에 음식 모든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금 가격도 지난 2월 말에는 1,326달러 온스당 그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 1,210달러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달러 강세도 있지만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중국이 그동안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워낙 많이 투자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가임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거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투자를 안 하니까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러 가치는 많이 오를까요? 이게 어떤 그 사이클이 왔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 슈퍼 사이클이 왔다. 예. 달러가 아주 장기적으로 크게 강세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경제도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네. 네, 미국 재정 수지, 경상 수지 적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 내지 3%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불균형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슈퍼 사이클은 아니지만은 네. 금리 인상 기대가 있는 이 기간 동안 달러가 단기적으로 강세다. 네, 이걸 이제 크게 보느냐, 좀 적게 보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네. 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3%였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23%로 줄어들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날의 환율이랑 그날의 국력인데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아직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일까요? 아마 내년 하반기쯤 가가지고는 미국이 이거 금리를 인상할 텐데요. 네. 내년 그 이전까지 기대가 적용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달러 강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은 달러를 사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달러 강세되니까 미국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게 좋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 금리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거든요. 채권 네.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이 역이관계가 있죠. 근데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지금 사면은 시세 차익 누리고 채권을 사면은 손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가가 문제인데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 주가가 전기에 20% 이상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사는 것도 그렇게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저는 조만간 상당히 조정을 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은 미국 소비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고 그 무렵 가서는 또 달러 강세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쨌든 달러가 오르면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국내에서 네. 달러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FX 마진 거래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통해 HSTS로 거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한 20대 정도 레버리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으면은 1억으로 같이 살 수가 있죠. 네. 그 거래 금액 건당 약 10만 달러, 우리 돈은 1억 원 이상이니까요. 네, 주로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FX 마진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달러를 사셨다면은 큰 돈 버셨겠죠. 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면은 이게 또 레버리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손실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ETF라는 게 있어요. 예. ETF라는 게 이제 증권시장에서 개별 종목처럼 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ETF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를 기초로 만든 ETF가 있는데 지금 코스에프 달러 선물, 코스에프 달러 인버스 선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코스에프 달러 선물을 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달러 인버스 선물을 사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주당 지금 11,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도 이걸 사면은 달러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네. 이걸로 지금 투자해서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오른다면 좀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제가 달러 강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코스에프 달러 선물을 사면은 이거는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이 가격이 오르니까, 네. 예,
이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품이 아직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어요. 네, 저도 잘 몰랐네요. 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용성은 떨어지는데 이런 상품들이 이제 뭐 달러 강세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올 텐데요. 많이 언론에 알려지면은 아마 개인들 투자들 또 이런 상품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네. 뭐 이런 상품 조금씩 뭐 주당 한 11,200원 정도 하거든요. 뭐 주당 그 정도니까 큰 돈 안 가지고도 이런 거는 거래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해도 예, 괜찮을 거래를 것 하시면서 네. 환율 동향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사면 안 되겠네요. 금은 아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금도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중국 사람들이 이거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또 살 거고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이 자기네 애완보유액이 4조 달러가 되는데 금을 1%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을 한 65% 정도 가지고 있죠. 네. 최근 보면은 중국 사람들,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 선진 중앙은행에서 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강세 때문에 떨어지는데 저는 그 내년 하반기 이후로는 금을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은 당장 금 사시는 건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좀 사놨다가 나중에 오를 때 팔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좀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요.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렇군요. 근데 달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그 달러를 쓰는 지역에 유학생들 이렇게 보내놓으신 부모님들이라면은 지금 달러를 좀 사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게요. 작년 말에 원달러 환율이 1,055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1,060원이 약간 넘었는데 거의 작년 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거의 작년 말 수준 유지한 거는 우리나라 경상수급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작년에 799억 달러, GDP 대비 6.1%인데요. 올해는 그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여튼 당분간 내년 하반기에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렸다, 막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지난 주말에 그 인기 지역인 유래신도시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견본주택 구경하는 데만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줄 서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들어가서 또 모델하우스 유니트 보는 데도 한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강남권에 분양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또 입지가 좋은 일회 신도시 등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당첨만 되면은 분양금 프리미엄이 한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도 많이 가져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오랜만에 떴다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있던가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고 당첨되면 상당한 시세차익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텐트, 소위 그 파라솔 치는 업체들이 한 50개 정도 형태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청약통장을 사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 입지가 좋다 하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지금 분양을 받으려고 몰리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청약제도 또 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여기다가 또 택지개발 축소를 한다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집값이 오르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청약자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실수요자도 많은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요자가 몰리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가 몰리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둘 수가 있는데요. 네. 위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당첨만 되면 또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기간을 또 완화해줬잖아요. 네. 뭐 그 자리에서 한 5천만 원 또 많게는 1억 정도가 호가를 한다 하니까 물론 아주 진짜 내 집이 절치해서 집을 청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 투자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 때까지 가는 분이 계시고, 네. 아니면 중간에 뭐 1년 후에 또 전매가 되니까 중간에 또 전매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 비율이 그래도 한 40% 이상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공급이 좀 적었던 지역들의 공급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 한 10%대 정도가 되는데 네. 유래나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가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례 신도시 모델하우스에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리는데요. 그렇죠. 다른 분양 시장도 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보면은 유래하고 강남권하고 그다음에 강북권에 이제 그 분양이 아주 많지 않았던 지역에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지방에 지금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그 3순위까지 미달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용인도 그렇고 뭐 파주도 그렇고 뭐 남양주도 그렇고 이런 지역도 3순위까지 미달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TV나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람 모이는 것만 좀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호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청약에서 청약 경쟁률이 20, 30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집을 사기도 청약 받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사실은 또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제 모처럼 정부가 이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회복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이 왜곡돼서 다시 침체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묻지마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언제나 있어요. 당연하죠. 예. 이런 분들께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2008년부터 2009년, 10년 사이 입주한 단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007년에 사실은 이제 고공행진을 했다가 2008년, 9년, 10년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시점에서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경우를 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못 내서 집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대 신도시라든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수요가 뒷받침이 되니까 향후에 괜찮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좀 회복된다 하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의 흐름을 타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던 호도돼서 소비자들이 자칫 판단해가지고 향후에 이게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한 2, 3년만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2008년, 9년, 10년에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을 다시 또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그래서 묻지마 투자는 굉장히 아주 금물입니다. 이제는 네. 옛날처럼 집값이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별로, 상품별로, 평형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타져보고 네. 투자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신규 분양 시장이 뜬다고 하니까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는데요. 그렇죠. 신규 분양 물량에 손을 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기존 물량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주택시장 흐름을 보면 신규 분양 시장을 신규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집값 상승 추이하고 선호도를 보면은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게 건설업체들이 상품 개발 변화가 2, 3년이면 굉장히 2, 3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평면화 기능이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 2, 3년 후가 되면은 구형 아파트로 취급을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여기다가 또 신규 분양 아파트가 대부분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한 90% 정도에 지금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약금만 있으면 또 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또 뭐 일회 신도시처럼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청약제도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1순위자가 현재 700만 명인데 한 1,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청약 가점제가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마 돈을 많이 들여서 기존 아파트를 매입했던 것보다는 네. 그 어떤 자금 운영 차원에서 신규 분양을 받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내 집 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야 이런 소식 다 반가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세에 옮겨야지 되시는 분들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예. 전세값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예. 또 이 재건축 이주 물량이나 또 입주 세대 때문에 전세값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오를까요? 지금 수도권 전세가가 10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사짜리인데다가 또 서울시가 사업 시행인가 받은 지역이 재건축 단지만 한 30곳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강남권 2만 8천 가구가 이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주가 빠르게 진행되면은 전세값은 불보듯이 오르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주춤했던 그 강북동 재개발 지역들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여기도 또 이주세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 3년 전에 우리가 전세값이 뭐 굉장히 올랐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당분간은 전세값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면은 언제까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회복이 돼서 네. 어떤 전세 수요가 주택 매매 시장으로 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언론을 보니까 이렇게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데 아니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네. 올 단계는 그러니까 조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택 시장이 많이 회복돼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오는 시점이 지금 아직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올 연말 내년 초에 이분들이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또 정부도 이제 그 공공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많이 지금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년 5년 정도는 걸려 보거든요. 4, 5년이요? 그렇죠. 적어도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까지는 전세값이 예전에 2, 3년 전에 그 폭등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치면은 4, 5년이면은요. 예. 전세 계약을 많게는 3번을 갱신을 해야지 되고 그때마다 또 전세값 뛰고 그렇죠. 이런 또 전세 난민이 생길 걱정이 많이 드는데 예. 이게 전세값을 안정시키려면은 일단 이 정부에서 지금 시장 띄운다고 하는 거에만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그런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전세를 잡는 길은 공급밖에 사실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단일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주택이 많이 필요하고 소형 정부 주택?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부나 공공에서 그 아파트 공급 임대 아파트라든지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 또 2017년까지 그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개발 안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많은 그 수의 공공 임대 아파트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어떤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분양 전환 아파트를 늘리려고 그러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라 이런 지역에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수요를 좀 늘릴 가능성이 있고 이게 무작정 그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그 개발 안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요를 위해서 공공 임대 아파트라든지 공공 분양 전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분양 상품 중에 그 공공 임대 전환 아파트가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분양 그 전환하는데 그 5년에서 10년까지는 임대로 살다가 이게 5년에 10년에 이제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구매력이 아주 높지 않은 사람들이 한 5년에 1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이게 전세 세입자들도 내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세입자들도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품들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좀 그런 물량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0월의 첫날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YTN radio.ytn.co.kr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인터뷰 내용도 전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SNS에서도 친구가 되어주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들어오시면은요, 방송된 내용도 있고 뒷얘기, 또 방송 현장 사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생생하게 생생경제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